자, 정상적인 나라는요, 과도하게 민족주의를 부추겨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도요, 이것이 여태까지 두 번 다시 이걸 능가하는 체제가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모든 민주주의 자체가 궁극적인 인간의 가장 좋은 정치 체제처럼 알려졌는데, 요즘 남유럽, 북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부정을 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에 대한 불만 때문에 단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대의민주주의가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각성들이 대중들에서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좌우를 막론한 기득권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대의민주제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한마디로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할 사람을 뽑으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국가를 잘 운영할 거라는 것이 지금 민주주의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원론적인 답이었는데, 문재인 같은 사람을 뽑게 됐을 때, 물론 보수의 대통령 하던 사람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재인 같은 사람이 뽑혔을 때는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를 넘어서서 나라를 어떻게 확실하게 변화시켜 버릴 수 있는가, 그 능력 하나만큼은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 민주주의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완전히 그냥 이 나라를 획기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몸을 던져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선동이나 한마디로 프로파간다에 얼마나 약한 것인가, 또 민주주의라는 것이 촛불 민주주의라고 문재인이 선동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변질될 수 있고, 모든 국민이 어떤 사안에 대한 동등하고 옳은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왜곡되고 조작되어진 소수에 의해서 강력하게 정치적 이해관계를 자기의 직업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 선동꾼에 의해서 다수가 얼마나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태로 한국이 그걸 지금 전 세계에 입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후퇴는 한마디로 세계에서 일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가지는 국민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주의나 파시즘, 군부 독재 같은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를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말 뒤에는 기득권의 부패와 단합, 그리고 또 커넥션 등이 다 연결되어서 민주주의가 마치 최상의 체제인 양 이렇게 보이도록 착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엊그제 최장집 교수, 좌파 중에서는 오리지널 좌파이고 그리고 정책 이론가죠, 고대 명예교수가, 최장집 교수가 문재인의 3.1절 기념사는 이념 대립을 부추긴 관제민족주의, 오피셜 내셔널리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학술대회 발제문에서 과거에 대한 청산 작업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은 친일 잔재와 보수 세력을 은연중에 결부시키면서 친일 잔재 세력인 보수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역사를 굉장히 좁은 각도로 해석하는 사려 깊지 못한 표현과 발상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제청산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그건 위선이다. 가능하지도 않은 걸 옳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한 기회일 뿐이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현 정부가 이념적 지형을 자극해서 촛불 시위 이전에 못지않게 더 심한 이념 대립을 가져오고 앞으로 100년간은 한국 정치가 발전할 것 같지 않다. 문재인이 3.1절 기념사에서 이야기한 빨갱이라는 표현과 색깔로는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될 대표적 친일 잔재다. 오히려 문재인이 친일 잔재를 말했다는 겁니다. 자, 비핵화도 평화 공존을 위해 민족주의 그 이상이 필요하다며 현실주의적 접근이 중요하다. 우리 외교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를 혼돈하고 있다. 남북관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둘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제 민주주의를 이렇게 부추깁니다. 지금 이런 걸 갖다가 가장 잘하는 데가 중국이죠. 중국은 민주주의도 아니지만은 2008년 4월에 베이징 올림픽 성화가 서울에 들렀을 때 중국 유학생 수천 명이 나와서 티벳 인권단체와 충돌을 하면서 남의 나라 도심을 거의 폭동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남의 나라에 유학 와 있다는 사람이 남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폭행을 자행하는 관제 민족주의의 거의 대명사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주사파 운동권이 가장 싫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민족주의에 집착하는 척 하면서 모든 것을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사람들과 어떠한 교감이나 공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그 북한에 대해서 애써 짜내어서 민족주의적인 애정을 표시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NL,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을 앞장세우려니까 주사파들이 관제 민족주의를 앞장세우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운동권 때 386 주사파할 때는 그들은 관제 민족주의가 아니라 운동권발 민족주의를 앞장세우다가 이 운동권이 지금 전부 관을 장악하니까 관제 민족주의를 앞장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재인이 관제 민족주의를 자극하니 손혜원이 본인의 부친의 자익활동을 언급한 나경원에게 자신밖에 모르는 당신 같은 이기적 정치인이 함부로 입에 올릴 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경원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나경원에 대해서 자기 부친을 함부로 입에 올릴 뿐이 아니다. 손혜원 부친이 공산당 활동했는데 일제 때 항일활동 좀 했다고 감히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자, 페이스북에 나경원에게 경고한다. 무슨 전략인지 열등감인지 말끝마다 손혜원을 외쳐대는 건 자유지만 내 아버지를 입에 올리는 일은 삼가해라면서 나경원이 CBS 라디오에서 반민특위 발언 논란에 대해 손 의원의 부친의 경우처럼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세력에게 독립유공자 서운을 주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말한 것이다. 손 의원 부친은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방해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이랬고 또 국회 의원총회에서도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도 나경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손혜원이 독립운동 경력은 무시하고 잠깐 남로당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는데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독립유공자들을 전부 새로 심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손혜원 부친을 중심으로 좌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독립운동 했지만은 일부 변절한 사람들을 다 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의 고위층들의 집안을 한번 조사해 보면 거기는 전부 독립운동만 한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면 빨갱이들이 수두룩합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친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문정권과 민주당의 핵심에 부친대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을 아주 심하게 한 사람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부친일까지 들고 와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는데요. 자꾸 빨갱이니 친일 반일을 들먹이면 언젠가 문정권의 핵심들이 일제시대에 뭐 했는가에 대해 한번 전부 공개할 생각입니다. 자, MB 집 앞에 지약을 전달했다라는 유튜버가 나왔는데요. 지약을 전달하는 것은 이 본인의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문정권이 한 짓거리 중에요. 작년에 지방선거 직전에 황운한가 하는 사람이 울산청장인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그 지방과 측근들을 전부 비리 혐의로 조사를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선거 낙마용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레미콘 업체를 선정하는데 비리가 있었고 돈을 받았다 이랬는데 그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무혐의를 받았어요. 김 전 시장의 형, 동생, 아내의 이종 사촌을 포함한 11명을 수사한 때 본건 말고 별건까지도 모두 무혐의 처리되거나 불구속 처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당시에 경찰발 한마디로 울산시장을 빼서 정권에 넘겨주려고 한 기획수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그제죠. 아파트 레미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과 당시 도시국장, 레미콘 업체 대표 등 3명을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선거 지고 온갖 타격은 다 받는데 뒤늦게서야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겁니다. 선거 때문에 토착 비리 수사를 안 할 수 없다며 관련 수사 3건을 갖다가 펼쳤어요. 아파트 건설 레미콘 업체 선정 외압, 아파트 신축 사업 이권 개입,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불법 후원, 당시 울산청장이 황운하 시끄러운 경찰대학 출신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항상 앞장서던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이 울산의 청장으로 가 있으면서 울산시장 선거 때문에 워낙 비리가 많은 것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탈탈 털었는데 결과는 지금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3건 모두에서 구속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본건은 3명 모두가 무혐의, 그리고 아파트 신축 사업에 여권이 개입했다라는 부분은 김 전 시장 동생과 울산 전 북구청장 친척 2명이 불구속되고 3명은 무혐의 됐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불법 후원과 관련해서는 6명 모두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건이면 선거 끝나고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자, 송철호 후보를 황운하가 2차례 만났던 것이 그때 알려졌었지요. 그러니까 송철호는 문재인의 변호사 친구로서 울산시장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유력 인물을 만나면서 상대적으로 김기현 현 당시 시장을 그렇게 탈탈 털은 겁니다. 자, 2014년 울산 남을 보궐선거에 송철호 후보의 후원 회장이 현재 조국 민정수석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한국당 울산시당이 논평을 내고 김기현 시장 죽이기 공작 기획 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경찰 수사가 행해지면서 선거 판도가 바뀌었다. 통상 사정당국은 선거 때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현행범이 아니면 수사 진행 사항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수사하는데 울산 경찰은 수년 전에 그걸 끄집어내서 시끄럽게 하더니 지금 저렇게 사단을 내었다. 자, 김경수 때는 압수수색을 넓게 해서 증거 다 놓치고 특검이 찾아낸다고 애먹게 만들어 놓고는 이 사건은 완전히 거꾸로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작년 선거 직전 김기영 수사 동향 문건이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폭로됐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하고, 무혐의로 나을 사건에 그렇게 선거에 경찰이 끼어들어서 영향을 미쳤으니 책임져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건에 대해 어떻게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도 잘못하지만은 앞으로 잘못하는 놈을 하나가 아니라 두 놈을 만든다 생각하면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부분을 저는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이 심재철 의원이 폭로했던 이 재정정보원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을 폭로했는데, 심 의원은 기재부가 시스템 관리를 안 해놓고 왜 우리를 뭐라 하냐고 무고혐의로 맞섰는데 검찰이 6개월 지나도록 이 사안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감사원이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정리했지만은 사실 국민들은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하고 감사원이 욕먹었지요. 그러니까 검찰도 체면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심재철을 엮으려면 그거 도대체 답이 안 나온다 생각을 하니까 이럴 거고, 신재민이가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는데 신재민에 대한 이 기밀 누설로 기재부가 신재민을 고발했는데 당시 공익제보로 고발한 게 지나치다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도 다시 재고해보겠다 하지만은 치안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민이 이제 퇴원을 했으니 신재민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될 건데 고발한 기재부도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와 관련된 사안인데 본인이 지금 전의를 상실했으니 신재민이 그냥 이대로 덮어야지 이것도 건드리다가 부스럼이 커질까봐 지금 겁을 먹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대해서 수사하다가 검찰이 나중에 기재부에 의해서 예산에 부당한 대접을 받을까봐 겁을 먹고 있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온통 난리인데 국토부 장관이 지금 부동산에 똘똘한 집 세 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래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자, 최정호는 그가 국토부 공무원던 시절에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대어서 2003년 1월에 분당 자기 집이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을 앞둔 잠실 주공 1단지 아파트를 3억에 샀고, 노정권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사자 말자 난리가 났는데도 들고 딱 버텨서 결국은 전세로 돌린 재건축 아파트가 잠실 엘스로 재건축이 되었고, 작년 15억이 되는, 한마디로 이 겁먹지 않는, 정부의 엄포에 겁먹지 않는 실력을 보냈고, 둘째는 이 조선일보의 이 장상진 기자 칼럼입니다. 비기는 시장 상황에 기죽지 않는 배짱이에요. 2002년에 서울 아파트 값이 31%가 올랐고 가을 들어서 꺾였는데 최 후보자가 집을 매일 하던 이듬해 1월에는 한꺼번에 1.64가 내렸는데 상투를 잡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보통 사람이면 못할 건데 집이 내려가도 그걸 샀다는 겁니다. 그는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쟤는 특권을 활용했다. 그가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신분을 활용해서 세종시 아파트 복층 펜트하우스에 공무원 특별 공급을 신청해 경쟁률 15대 1을 뚫고 아파트를 따냈는데 이 아파트는 웃돈이 2억에서 4억까지 붙어 있는데, 자, 하필이면 이런 딸한테 또 사이한테 이상하게 집을 정려해주고 또 지가 월세로 들어간 집까지 했지요. 이런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기 핵심 부처인 국토부 장관에게 이 모든 정부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집을 사고 버티고 할 수 있는 모든 비리와 특권을 이용한 사람을 집 사는데 왜 국토부 장관으로 했을까? 이게 신의 한 수냐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 채를 털어서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변신을 했는데, 한 채를 털은 것도 딸한테 털었죠. 근데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분당의 낡은 아파트를 딸한테 털었다는 겁니다.
보통 두 채 중 한 채를 정리할 때는 거주하지 않는 집을 정리하는데 그는 자기가 살던 분당 집을 택했다는 거예요. 방법은 매각 대신 딸과 사이에게 절반씩 정려해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돌파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난간도 피하고 이사도 안 하는 묘수를 부렸다는 거예요. 다시 월세로 들어갔죠. 똘똘한 한 채 집중과 세테크를 결합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투기꾼 공무원 치고는 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수술을 다 쓴 인간을 국토부 장관으로 올려놓고 집값을 잡겠다. 정말로 개가 웃겠습니다. 자, 문정권 하는 꼬라지가요. 매사가 이 모양입니다.